1961년 5월, 대한민국은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불과 1년 전인 1960년 4월 19일,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싸웠고,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4.19 혁명으로 불리며 민주주의의 씨앗이 싹튼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권력투쟁과 파벌 갈등에 허우적거렸고 개혁은 지체되었으며 공공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삶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거리에는 데모와 민생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국민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삶의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분노의 외침 속에서 사람들은 강한 리더십을 다시 찾아 나섰고 혼란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장면 총리와 민간 정부로 향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성조차 장면 정부를 무능하고 허약하다고 혹평할 정도였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경직된 계급체계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젊은 장교들의 진급 막힘, 그리고 낙하산 인사와 부패에 대한 깊은 좌절이 군 내에 팽배했습니다.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장교들은 술자리에서 군대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정군운동이 태동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시선은 이미 정치로 향해 있었습니다. 1961년 봄,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아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위태로운 균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균형을 깨뜨리는 총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대의 운명을 뒤흔들 음모는 의외로 치밀하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모임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군 내부에서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했다는 표현은 과장일지도 몰랐습니다. 쿠데타의 징후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일부는 공식 보고서로까지 기록되었습니다. 1961년 5월 12일 육군 제6군단 예하의 한 장교가 통금 버스 안에서 동료 장교를 은밀히 포섭하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교는 방첩대에 고발되었고 관련 정보는 육군 본부로 이첩되었지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며 심각성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박정희 소장이 중심이 된 쿠데타 모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은 장면 총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정확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장도영은 이를 헛소문으로 축소했습니다. 경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5월 15일 밤 10시경 제3사단장 이산복 준장이 직접 참모총장 장도영을 찾아와 자신의 부대 일부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육군 수뇌부는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결국 쿠데타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기력하게 넘긴 사건은 4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군 내부 반첩대, 미국 정보당국, 국무총리실, 현역 사단장까지 각기 다른 경로로 전달된 경보들이 아무런 단호한 명령 없이 흘러갔습니다. 경보는 있었지만 결단은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막지 않은 쿠데타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뭔가 1961년 5월 16일 새벽 2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은 원래 예정되었던 5월 12일에서 거사를 미루고 해병 제1여단 병력 1000명과 공수단 병력 500명을 이끌고 서울 도심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들은 염창교를 넘어 한강 인도교를 향해 전진했으나 이 길목은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
이미 헌병대 병력 50명을 배치해 봉쇄 중이었습니다. 무기는 소총뿐이었으며 화력 차이도 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첫 사격이 터져 나오고 헌병대는 얼마 가지 않아 제압당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쿠데타 세력은 한강 인도교를 돌파하며 서울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지점이 쿠데타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으며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쿠데타군은 육군 본부를 점령하고 이어 중앙방송국, 서울시청, 중앙전신국 등 핵심 시설을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점령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모든 작전은 단 3,6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국군 전체 병력 약 60만 명의 0.5%에 불과한 숫자였지만 그들의 진군을 막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항과 충돌은 최소한이었으며 도심은 이미 군사혁명위원회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는 어떤 위기나 대응도 준비되지 않은 사회의 허망한 공백 속으로 새로운 권력을 들어서게 했습니다. 5월 16일 새벽 서울 도심은 이미 군화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변의 진정한 성공은 총검이 아닌 명령체계의 붕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아무도 저항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면 국무총리는 새벽 4시 15분 쿠데타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숙소인 반도 호텔을 빠져나가 해화동 가르멜 수녀원에서 55시간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대한민국 내각 책임제 정부의 실질적 수반이자 총리였던 그는 국가 위기 앞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이 순간 국군 60만 명은 사실상 무주 공산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느 부대도 명령을 기다릴 상대가 없었고 대통령 윤보선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보선은 정치적으로 장면 내각과 대립관계였으며 이번 쿠데타가 장면 총리를 겨냥한 것이라 판단해 군사단 충돌을 막는 명분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진압 움직임도 차단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보루마저 스스로 봉쇄한 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싸우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변의 성공은 박정희의 용기나 군의 기민한 작전뿐 아니라 정권 핵심부의 방관과 회피, 정치적 셈법이 결정적인 시간과 명분을 쿠데타 세력에게 제공한 결과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호하게 진압 명령을 내렸다면 역사의 방향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5월 16일 군사정변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기묘한 인물은 바로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었습니다. 쿠데타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진압자였고 한강 인도고 봉쇄와 정규병력 출동 준비도 그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변이 시작되고 수도가 점령되자 그는 빠르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5월 16일 오전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 공약문을 발표했고 발표자는 박정희가 아닌 장도영이었습니다. 그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며 반란의 수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박정희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와 소장파 장교들은 군 내부에서 좌익 전력 의심을 받았고 박정희 자신도 남로당 관련 혐의로 군법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친미 성향의 장도영을 앞세워 정변의 외형을 군부 전체의 결단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부도 장도영의 이름 앞에 잠시 혼란을 겪었고 군부가 함모한 정변이라 단순 반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생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혁명의 실질적 주도자였고 장도영은 명분을 위한 얼굴에 불과했습니다. 쿠데타 직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장도영은 민정 이양을 주장하며 정치군인 노선을 거부했으나 박정희는 이를 반혁명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1961년 7월 3일
장도염은 반혁명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군사혁명위원회 의장과 계엄사령관 타이틀을 박탈당하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누구보다 빨리 퇴장하는 아이러니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박정희는 내부 권력 구조를 정리하며 외부 시선, 특히 미국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 외교의 핵심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 있었고 한국군 작전 통제권은 주한 미군 사령부, 더 정확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정변 발생 시 이를 진압하거나 승인하는 결정적 권한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 당시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군사 쿠데타임에도 미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부는 관망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외교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단 한 달 전 CIA 주도로 벌어진 쿠바 피그스만 침공 실패로 미국 대외 위신이 크게 추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대통령 케네디는 무리한 개입의 후폭풍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정에 성급히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장면 정보에 대해 무능하고 허약한 지도력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반면 쿠데타를 주도한 젊은 장교들은 반공적이고 친미적이며 유능한 인재로 간주했습니다. 박정희의 이름과 경력은 미 대사관 정보망에 올라 철저히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정통성과 민주주의보다는 반공과 안정을 택했고 군사 정변 직후 진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며 무의 상태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침묵은 박정희가 정권을 빠르게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외교의 침묵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5.16 군사 정변은 내부 권력자의 무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미온적 태도가 정변 세력에게 시간과 정담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외교적 방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5.16 군사 정변은 처음부터 거대한 대중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젊은 장교들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권력을 탐한 반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군을 정화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군 내부에는 심각한 세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참 장성들은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젊은 장교들은 정체된 인사와 낙하산 승진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종필 중령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1926년생으로 당시 35세였던 그는 쿠데타의 실질적 설계자였고 차지철 소령 당시 27세 등 비교적 어린 장교들과 함께 거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단순했습니다. 군을 정화하자, 군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었고 이른바 점군운동은 곧 정치적 명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6기 출신 전두환 대위는 쿠데타 직후 사관생도들의 지지 행진을 기획해 민심은 아니었지만 국내 분심을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이 행진은 박정희의 눈에 띄었고 이후 그의 권력 여정의 첫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계급도 나이도 정통성도 부족했던 이들이 움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 기득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들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총보다 강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권력은 그들의 손에 쥐어졌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약속대로 민간에게 권력을 돌려주었을까요?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박정희와 군사혁명위원회는 라디오를 통해 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질서 회복과 국가 안정 후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선언에 그쳤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며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는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박정희는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실질적 국가 권력 중심에 자리 잡았고 모든 결정은 그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7월 3일 박정희는 마지막 장애물이던 장도영을 반혁명 음모 혐의로 체포하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단독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복귀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2년 뒤인 1963년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민정 이양은 형식적이었지만 실질적 권력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18년간의 장기 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세대를 지배한 박정희 체제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5.16은 단순한 군부 반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나 극적인 전투 없이 모두가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막지 않았고 권력은 총부를 통해 들어왔으며 시대는 침묵으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18년의 권위주의 통치였고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5.16 군사정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를 향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한 발의 총선이 울린 것은 아니었지만 한 시대의 운명을 가른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의 군사정변은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혼란을 끝낸 구국의 결단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헌정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군부 반란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실은 단순한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날 울려 퍼진 총성과 행진에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미완의 민주주의, 권력에 대한 인간의 갈망, 그리고 시대가 만들어낸 선택의 굴곡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군의 불만, 정치의 무능, 외교의 방관,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야망이 5.16의 성공 배경이었습니다. 단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날 단 한 사람만이라도 결단을 내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민주주의는 시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지켜내야 할 의지의 산물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6은 시대가 허용한 비극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비극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시대를 후대에 남겨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사건과 인물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